스페인 국방부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산 무기 도입을 전면 철회하고 대한민국 천무로 대체하겠다는 내부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장악해온 유럽 방산 체계가 단숨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각국은 진짜 이유를 확인하러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는 제임스 덩컨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유럽 군사 전문지에서 일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인턴 기자입니다. 월급도 적고 제 이름이 실리는 기사도 없어요. 이 잡지는 작지만 유럽 내 방산 업계에선 꽤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매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향력의 끝자락에 겨우 매달려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엔 커피향 대신 분노 섞인 편집장의 고성이 먼저 울려 퍼졌고 이게 일상이었죠. 솔직히 기자 생활이 즐겁진 않았습니다. 대학 때까진 글 쓰는 걸 좋아한다고 착각했는데 막상 기자가 되고 나니 글보다 권위가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군요. 경력도 전공도 배경도 평범했던 저는 늘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우울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유럽 방산 리포트를 뒤적이다 졸고 있던 제게 편집장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스페인이 이스라엘 무기 계약을 파기했다. 대체 무기를 찾고 있대. 한국의 천무라는 게 후보란다. 한국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딱 두 문장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BTS. 서양 중심의 군사 문화를 공부해온 저로선 한국 무기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한국이 무기 강국이라고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편집장은 말없이 저를 노려보다가 서랍에서 자료 파일을 하나 툭 던졌습니다. 천무 조사해보고 기사 하나 써. 이번엔 내 이름 넣어줄 테니까. 그 말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기사를 쓰게 되는 건가요?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 그건 출근증도 고정 코너도 아닌 바로 내 이름이 박힌 기사였거든요. 그날 밤 천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쳐봤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엔 자동 완성해조차 뜨지 않아 철무, 청무라고 잘못 입력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UAE, 3억 달러 수출. 사우디, 도입 협상 중.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한국 무기라는 단어가 좀처럼 와닿지 않았어요. 그 밤 나토 자료와 군사 저널들을 뒤지던 중 KMRLS라는 코드가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K는 코리아겠죠. MRLS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나토 공식 문서에 이 한국 무기의 이름이 너무나 당연하게 적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KMRLS, 천무. 나토 연합작전군 기준 장비로 등록 검토 중. 한국 무기가 나토 정식 장비로 등록될 수도 있다고요? 일단 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천무의 기술 재원, 개발 연도, 실전 배치 이력, 수출 국가들까지 모조리 조사했어요. 미국 하이마스보다 발사관이 2배 많음. 나토 호환 탄약 사용 가능. 차량 기동형으로 지형 구애 없이 운용. 사거리 최대 80km 이상. 가격은 미국 하이마스의 절반 이하. 가격은 싸고 성능은 뛰어나고 나토도 인정한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천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문득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 프랑스 방산 전시회 유로 사토리에서 저는 인턴 신분으로 처음 참가했었죠. 당시에는 무기보다 부스 디자인이나 PR 방식 같은 걸 더 눈여겨봤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은 국제 커뮤니케이션이었고 방사는 사실 대학 졸업 직전에 우연히 지원한 인턴 자리였거든요. 군사학도 아니었고 군 복무 경험도 없는 저로선 그 세계가 그저 낯설고 딱딱한 숫자와 기계음으로만 가득한 듯 보였죠. 그때 미국 하이마스 부스는 엄청난 인파로 가득했어요. 가이드북에도 맨 앞 페이지에 나와 있었고요.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작은 부스 하나가 있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게 한국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무기랑 동급이라고 해도 실전에서 검증된 게 아니잖아. 가격이 싸면 성능도 그만큼 떨어지는 법이지. 이런 수치는 늘 마케팅용이지 뭐. 지금껏 제가 접한 정보들은
대부분 서양 무기가 기준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짜여 있었거든요. 천무 같은 무기는 제 지식의 사각지대에 있었죠. 어쩌면 제가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아야 할 이유조차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편집장에게 보고서를 간단히 정리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뜻밖이었어요. 천무 쪽 깊이 파봐. 폴란드 계약도 건드려보고. 폴란드 계약건을 확인하고 난 뒤 몇 시간 동안 멍하니 보고서를 들여다봤어요. 사우디, UAE에 이어 폴란드까지. 그것도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2조 원 넘는 계약을 맺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머리로는 계산이 되는데 마음은 도무지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저는 아시아산 무기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는 공정한 시각을 가졌다고 믿어왔지만 사실 아니었던 거죠.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군사 관련 기사를 쓸 때 제가 참고하던 국가는 늘 이 네 나라였습니다. 강국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한국은 늘 그 바깥에 있었고요. 그래서였을까요? 한국 무기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보면서도 제 안에선 자꾸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한국은 아시아 국가고 미국 동맹국이잖아. 결국 미국 무기 하청하냐?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때까지 저는 천무의 국산화율이 95%가 넘는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껍데기만 한국산이고 내부는 죄다 외국 기술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날 밤 편집장에게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무는 흥미로운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으나 아직 실전 사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기라는 건 결국 전장에서 증명되는 거야. 이 말은 인턴 교육 시절 선배 기자가 입에 달고 살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한국 무기에 대해 마냥 낙관적으로 쓸 수가 없었죠. 나토 호환이든 사거리가 길든 살아남은 무기만이 진짜 무기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하이마스는 왜 믿었지? 이스라엘 무기는 왜 의심하지 않았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의 문제였구나. 한국 무기는 성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서양의 시선 속에서 강국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당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무시에는 저 역시 일조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보니 천무는 어떤 나라에겐 그냥 하나의 무기일지 몰라도 어떤 나라에겐 그게 국가 전략의 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죠. 인턴 월급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출장비, 저 같은 인턴에게 나올 리 없었고요.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어요. 기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한 번만 비행기 표값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참을 침묵하던 아버지는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가는 첫 출장이면 내가 빌려줄 이유는 충분하다. 그렇게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저가 티켓의 저가 항공사, 숙소도 게스트하우스로 정했죠. 정식 출장도 공식 초청도 없는 비공식 개인 취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속엔 거대한 책임감이 차올랐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고개를 저었죠. 인턴인데 한국까지 대체 왜 가냐? 그냥 외신 기사 몇 개 편집하면 되잖아.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직접 보기 전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그건 아마 처음으로 기자라는 이름을 걸고 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준비로 폴란드에 있는 방산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메일을 보낼 땐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외국 군사매체 인턴 기자라는 타이틀에 누가 진지하게 답을 해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천무 계약 관련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단, 비공식 인터뷰입니다. 메일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진짜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저가 항공편을 하나 더 예약했어요. 서울행 직전에 먼저 바르샤바로 향했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2월에 잔설이 남아있는 도심을 지나 인터뷰 장소로 향했습니다. 협력센터는 군사시설은 아니었고 외부에서 보면 그냥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도착하니 직원 한 명이 서류를 확인하고 안으로 안내해줬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파벨 미헬스키라는 중령 계급의 실무자였어요. 천무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죠? 네, 천무를 대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무려 288대, 2조 원 넘는 계약이었잖아요. 솔직히 유럽 기자들 사이에서도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는 피식 웃더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방산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아직까진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A4 용지 몇 장 분량의 내부평가 보고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천무에 대한 상세한 기술평가, 나토 표준 호환성 테스트 결과, 심지어 타국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의 비교 자료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급했던 건 속도였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눈앞으로 다가온 이상 몇 년 뒤 도입될 명품 무기보다는 당장 내일 배치할 수 있는 실전 무기가 필요했죠. 그리고 한국은 우리 요구 조건을 단 7개월 만에 맞춰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금 들어간 지 불과 2달 만에 첫 생산 라인이 가동됐고 현장에선 한국 기술자들이 밤샘하며 조립했습니다. 우리가 놀란 건 기술보다 태도였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심지어 미국도 이렇게까지 함께 움직인다는 느낌을 준 적은 없었어요. 한국 무기는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실전 경험, 탄약 호환, 가격, 속도 다 좋았지만 우리는 그들 안에서 의지를 봤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와 조용히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순간부터 저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긴장을 느꼈어요. 폴란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극찬한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일까? 기대라기보다는 뭔가 시험하듯 평가하려는 시선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긴 비행시간, 저는 단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은 계속 바르샤바에서 들은 이야기들로 가득했죠. 한국 기술자들이 영하 20도의 현장에서도 조립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 계약 전날까지도 부품 사양을 검토해달라고 밤샘 요청이 들어왔다는 메일 캡처까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어차피 아시아일 텐이라는 편견을 여전히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공항은 정말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였죠. 짐을 찾는 대기줄, 버스 승강장, 심지어 환전소 앞까지 소란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장 충격적인 건 노숙자나 방치된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순간 히드로 공항이 떠올랐어요. 흡연 구역 옆에서 담요를 덮은 노숙자,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던 취객, 그리고 공항 외곽에 늘어선 임시 천막들. 여긴 깨끗하고 조용하고 솔직히 당황스러웠죠. 공항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도심의 도로가 복잡한데도 경적 소리가 거의 없고 이건 제가 생각한 아시아 도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를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유럽 같았으면 진즉에 숙소로 들어갔을 시간이지만 저는 괜히 주변을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진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밤 10시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이 핸드폰을 보며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어폰까지 꽂고 있었죠. 도심역 인근에서 혼자 걷는 여성이라니. 런던에선 밤 10시만 돼도 여성 혼자 걷는다는 건 위험 신호입니다. 취객, 소매치기, 몰래 따라붙는 사람들. 하지만 여긴 그 누구도 경계하지 않았으며 공포에 익숙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의 불빛 속에서 뭔가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무기라는 단어가 아닌 사회 전체가 정렬되어 있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뇌리에 계속 맴도는 풍경 때문이었죠. 런던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유럽 어디에서도 그 정도로 긴장감 없는 대도시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튿날, 저는 새벽 5시쯤 눈을 떴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아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어지러웠어요. 결국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역 뒤편에 있는 공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낯선 도시에서 새벽 산책이라니. 조금은 불안할 법도 한데 어제 저녁에 본 모습 때문인지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 공원에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새벽부터 운동하는 노인들이 꽤 많았고 어떤 분은 팔굽혀펴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공원을 빠져나와 길을 건너자 편의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따뜻한 커피라도 마시자 싶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됐어요. 무인 계산대가 매장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고 손님들은 줄도 안 서고 각자 알아서 스캔하고 알아서 결제를 마쳤어요. 알바생은 계산대를 감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상품 진열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제 쪽을 힐끔 보더니 뭐라 한국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말끝이 살짝 올라가 있는 걸 보니 뭔가 친절한 안내였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 되시나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알바생은 어색하게 웃더니 계산대 쪽을 가리키며 손가락으로 이를 그려 보였어요. 그제야 저는 그게 버튼 번호라는 걸 알아차렸죠. 신기했던 건 그 다음이에요. 기계가 너무나 매끄럽게 작동한 겁니다. 카드 한 번 갖다 대자마자 결제 완료. 영국에선 아직도 현금 쓰는 게 절반인데 분명 저는 선진국에서 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곳에선 그 자부심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다시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출근길 직장인들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겹쳐졌습니다. 질서, 효율, 책임감, 그리고 에너지. 그날 오전,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기사 초안은 한 줄도 써지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두 번째 날 아침, 일정을 위해 지하철을 타야 했는데 사실 그게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지하철이었죠. 약간 긴장도 됐습니다. 도시 지하철이야 전 세계가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속으론 헬게이트가 열릴 수도 있단 생각도 했거든요. 런던 튜브만 해도 러시아워 땐 정말 전쟁이잖아요. 역 지하로 내려가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어딘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모두가 왼쪽에 줄지어 서 있었고 오른쪽은 비워두고 있었어요.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사려는데 판매기는 다국어를 지원했고 안내 표지판도 영어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팀원이 카드 하나 사고 충전까지 마친 뒤 개찰구에 카드를 갖다 댔는데 찰칵 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문이 열렸어요. 정말 아무 스트레스 없이 승강장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진짜 충격은 그때부터였어요. 승강장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정확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앞 사람의 어깨 뒤에 바짝 붙지도 않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더군요. 소리치는 사람 없었습니다. 몸을 밀치며 새치기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줄대로 탑승했고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공간이 열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여긴 지금 어느 나라지? 열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떠들지 않고 통화하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자기만의 공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걸 보며 저는 자꾸만 제 나라가 떠올랐어요. 런던 튜브 안의 소음, 밀침, 욕설, 그 무례한 시선들. 그리고 그 모든 걸 원래 도시란 그런 곳이라며 받아들였던 제 자신까지도요. 그 순간 문득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폴란드 중령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우린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수입했어요. 아마 그가 말한 신뢰는 천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 그 사회 전체였던 겁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기자 간담회. 혹시나 뭐가 있을까 싶어 참석하긴 했지만 원래는 미 국방부 브리핑의 연장선으로 열리는 루틴한 자리라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기록용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보안 검색을 마치고 들어서자 군사 외교 전문 기자 몇 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켰어요. 브리핑 내용은 이란, 이스라엘 충돌에 따른 전 세계 방산 재편 상황이었고 담당 참사관은 예상대로 미국산 무기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한 외교관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참고로 스페인이 최근 기존 다연장 로켓 계약을 파기한 건 알고 계시죠? 계약 대상은 이스라엘이었고요. 대체 후보로 한국 천무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누군가의 키보드 소리가 멎었고 옆자리 기자 한 명이 고개를 돌려 제 노트북 화면을 힐끔 보더군요. 그 내용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참사관이 무언가를 보여주더군요. 바로 스페인 국방부 내부 문건이었어요. 서명이 없었기에 공식 배포는 안 된 자료 같았지만 극비 검토라는 문구가 제 심장을 쿵 울리게 만들었죠. 이스라엘 무기 구매 계약 전면 철회. 대체 검토 후보 대한민국 천무. 검토 사유, 여론 악화 및 성능 기반 재검토 결과 천무가 우세. 저는 그 문장을 5번은 넘게 읽었습니다. 성능 기반 재검토 결과 천무가 우세. 스페인, 유럽의 무기 수입국 중에서도 전략적 판단에 신중한 나라. 그 스페인이 천무를 선택했다고요? UAE도 사우디도 폴란드도 모두가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을 떠올렸어요. 미국 무기 따라하는 흉내낸 버전일 뿐 전투력이 검증된 적은 없잖아. 이 모든 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변명이라는 걸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참사관이 덧붙였습니다. 사실 스페인 측 군사평가관이 천무 실사를 위해 한국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매우 높은 점수를 줬어요. 가장 놀란 건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 쪽이었다고 하더군요. 실시간 전장 연동, 나토 지휘체계 자동 연계, 탄약 공급과 유지 보수까지 자체 생태계로 묶여있는 그 구조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는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천무는 진짜인가? 라는 질문은 나는 지금까지 뭘 몰랐던 걸까? 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주변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가 마치 제 안에 내려오던 오만을 씻어내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창원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의 본사와 생산 기지를 보기 위해선 그곳으로 가야 했거든요. 창원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질서였습니다. 역사 안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누구 하나 밀치거나 먼저 나서지 않았죠.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오가는 도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하고 깔끔했어요. 그리고 플랫폼 앞에서 저는 낯익은 얼굴들과 마주쳤습니다. BBC 베를린 지국 소속 기자, 르몽드에서 군사 섹션을 맡고 있던 레밋, 그리고 방산 전문 블로그로 유명한 폴란드 기자, 유로 사토리에서 몇 차례 스쳤던 이들이었어요. 저는 이들과 함께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주최한 외신 프레스 투어에 참가하게 됐어요. 사전 참가 신청은 선배 기자가 도와줬습니다. 인턴 신분이라 정식 초청 대상은 아니었지만 해외 방산 취재단에 여유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배가 주최 측에 현장 실무 보조로 인턴 한 명 보내겠다고 설명한 거죠. 다행히 한국 측은 빠르게 긍정적인 답변을 줬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을 때 앞자리 쪽 테이블에는 각 언론사 이름이 적힌 명찰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 자리에는 취재 보조라는 명찰이 조용히 놓여 있었죠. 솔직히 살짝 민망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기회였으니까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천무의 조립, 검수 라인이었어요. 저는 무기 공장이란 곳이 시끄럽고 거칠고 어두운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불꽃 튀는 용접 작업, 쇠조각 굴러다니는 바닥, 그리고 욕설 섞인 고함 소리 같은 걸 상상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고요한 공장 내부엔 마치 실험실 같은 정돈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자동화 설비와 협업하며 정확한 타이밍으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현장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무는 다연장 발사체지만 정밀 유도 기술과 전자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탄두보다 발사 간격과 궤도 예측이 생명이지요. 말하는 도중에도 그는 기계 앞에 서서 천무의 유도 장치를 구성하는 회로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동행한 외신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기 만드는 느낌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주변에는 시뻘건 경고 표지판도 불꽃도 없었고 정밀함이 흐르는 공장이었어요. 천무 공장을 나온 뒤 저는 며칠 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날 천무의 성능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왜 전시장이 아니라 작업장에서도 자부심이 느껴졌을까? 고민 끝에 저는 한 사람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국립대 연구동 방산정책연구소 소속의 한 교수가 제 인터뷰 요청을 받아준 거예요. 이 교수는 실제로 국방부, 방사청, 한화, LI진엑스원 등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분이었죠. 작은 회의실에서 마주 앉자 교수님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무 때문에 오셨다면서요? 쑥스럽게 웃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서요. 왜 세계는 이제야 한국을 주목하게 된 거죠? 그는 창밖을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기술이나 무기로 따지면 한국은 이미 2010년대 중반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어요. 그런데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죠. 신뢰라는 단어가 한국 무기에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명은 예상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선택받지 못한 나라였어요. 총도, 미사일도, 항공기 부품도. 처음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씩 아주 조심스럽게 쌓아 올렸어요. 납기, AS, 설명자료, 훈련 지원. 어떤 나라들은 계약이 끝나면 돌아가 버리지만 한국은 계약 이후에도 남아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 장의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2006년 이라크 파병 당시 한국 군수지원팀이 현지에 계약 외로 제공했던 장비 정비 보고서였습니다. 납품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고장난 장비를 한국군이 수리해줬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게 한국 무기의 힘이에요. 전쟁이 나도 우리는 정시에 배달합니다. 필요하다면 군인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 팔리게 된 거죠. 한국의 방사는 숫자로 이길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파는 거였어요. 책임지는 사람.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 저는 그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K방산의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성실함이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KAI나 ADD, 국방부 브리핑실 같은 곳이 아니라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실 이 일정은 공식적으로 잡힌 게 아니었고 며칠 전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외신 기자가 알려준 정보 덕분이었죠. 거제 한화오션에 해상 발사 플랫폼 하나 실사 들어간다더라. 천무 얘기 계속 쓰고 있다면 이건 절대 놓치지 마. 원래라면 인턴인 제가 그런 곳까지 갈 위치는 아니었지만 편집부에서도 더 이상 저를 초보 취급하진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 기사 3건이 이미 조회수 10만을 넘겼고 무엇보다도 제가 쓴 현장 중심 취재 스타일에 독자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거제 드라이독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한창 작업 중이었습니다. 수출형 천무 플랫폼이 거대한 컨테이너선 위에 올려지고 있었고 작업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최종 정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항만 물류였지만 그 위에 실린 의미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해상형 천무인가요? 동행한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심지어 이스라엘과도 경쟁했던 무기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에 어둠이 깔리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편집장에게 보낼 최종 기사 제목을 고민하다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대신 선택받은 나라 천무, 전장을 바꾸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삼성, 한류의 중심, 김치의 나라 정도로만 인식했죠. 하지만 지금 제게 한국은 국가가 군사 전략이 된 나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도착 후 기사 송고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편집부 메신저엔 한참 전부터 이번 주 메인 기사라는 알림이 떠 있었고 저는 그 빈칸을 채우고 싶었죠. 그러나 편집장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이건 참신하긴 한데 너무 아시아 중심적이야. 너는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만 서 있는 것처럼 보여.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달랐어요. 그래서 좋아. 지금 이 기사가 가진 문제는 관점이 아니라 근거야. 이스라엘 대신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실제로 어떤 계약이 파기됐고 어떤 국들이 왜 한국을 택했는지 그 흐름이 명확해야 해. 그는 제 기사를 천천히 훑으며 말했습니다. 스페인이 이스라엘과의 무기 계약을 취소한 이유. 그게 예산 문제가 아니라면 그 배경을 써줘야 해. 폴란드의 대량 구매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야. 중요한 건 왜 그들이 천무를 믿었느냐는 설명이지. 그날 밤부터 저는 다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국방부가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재검토한 공식 입장, 천무에 대한 유럽 군사 전문지의 기술 평가, 그리고 방산정책연구소 교수가 말한 신뢰의 군수 체계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중에도 납기를 지켰다. 그것이 유럽을 움직였다. 저는 그 문장을 기사 중간에 넣었고 앞뒤에 구체적 사례를 배치했습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동시에 일어난 계약 변동 흐름, 이스라엘 무기의 약점, 그리고 천무가 보여준 안정성과 현장 대응력. 며칠 후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일면이야. 그날 저녁 사무실 전체 메신저에 알림이 떴습니다. 이번 주 메인 기사, 전장을 바꾼 천무 선정. 동료 기자들 몇 명이 돌아보며 눈짓을 보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이 어쩐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때 알았어요. 나는 이제 인턴이 아니라 하나의 시선을 가진 기자가 되었다는 걸. 그 주 금요일 잡지가 발간됐습니다. 창간 이래 처음으로 한국 무기가 표지를 장식한 특집판이었어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그 표지가 입간판처럼 세워져 있었고 출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그 한마디가 뭐라고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어요. 며칠 뒤 벨기에 기자단의 초청 토론회에서 한 독일 기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짜 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 신뢰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편집장은 제게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 호 반응이 좋아. 이제 단독으로 맡을 기획도 하나 정해봐. 순간 손끝이 떨릴 만큼 감격스러웠어요. 제 이름 옆엔 더 이상 인턴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천무 K9, 창원 공장, 드라이독, 자동 편의점, 새벽 운동하는 사람들. 온갖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무기를 보러 갔는데 결국 제가 배운 건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였어요. 숫자와 성능을 따지러 왔다가 사람과 철학을 담아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무실에 돌아가면 아마도 정신없이 다음 마감 준비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내가 쓰는 글이 세상에 의미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니까요. 이번 기획은 끝났지만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묻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펜을 듭니다. 다음 전쟁은 한국처럼 싸운다. 그리고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세계가 외면했더니 괴물이 된 나라 한국.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총도, 자원도, 동맹도 없던 나라. 도와달라고 울부짖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던 곳.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할 동맹마저 위기 때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협상장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그들이 되었습니다. IMF 때 망한다고 조롱했던 나라가 지금은 외환위기 대응을 컨설팅해주는 나라가 되었고 핵 위협에 벌벌 떨던 국가가 이젠 미사일을 맞아도 전 국민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무려 40년간 나토와 유럽 외교전선에서 전략만 짜던 프랑스의 노 전략가가 직접 한국 땅을 밟고 목격하고는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충격 고백이다라고 말하며 글로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나라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졌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무서운 나라가 됐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샤를 르몽입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태어나 외교, 안보 전략 분야에서 4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토 전략사령부에서 복무했고 지금은 유럽 전략연구소에서 분쟁 이후 생존 국가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봤습니다. 유고 해체, 시리아 내전, 르완다 학살 모두 제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였죠. 그동안 중동, 발칸, 아프리카 내전 수십 건을 다뤘지만 정작 한국 전쟁 초기를 본 순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38선을 넘자마자 탱크를 몰고 서울로 향했죠. 당시 유엔은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고 미국은 토요일 밤이라 반응이 늦었으며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는 불과 사흘 만에 수도를 내주고 남쪽으로 후퇴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나라라면 항복하거나 망했겠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정말 이상하리만큼 달랐습니다. 수도는 빼앗겼는데 정부는 전남까지 피난을 가서 방송을 이어갔고 국민들은 도망치기보다 자원 입대를 시작했습니다. 부산항에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등을 밀며 네가 가서 싸워라 하는 장면이 실제로 포착됐더군요. 이런 광경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동유럽에서도 못 본 장면이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외침을 들으면서도 이 나라는 도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엔군이 오기 전 한국은 이미 12개 도의 민방위 체계를 만들고 자전거에 탄 학도병들이 기관총을 짊어지고 산을 넘고 있었어요. 총알도 제대로 없었고 전차는커녕 장갑차 한 대 없이 싸웠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 체화된 공동체였어요. 명령이 없어도 움직이는 국민, 지원이 없어도 생기는 병참, 지원군이 없어도 돌아가지 않는 전선. 놀라운 건 그 누구도 도와달라며 외교전을 벌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단 한 차례 국제사회를 향해 플리즈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전쟁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죠.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도 간다는 태도였어요. 그 냉혹한 홀로서기의 정신이 바로 이 나라의 시작이었더군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혼자 싸우는 나라였어요. 그건 패배가 아니라 설계였다는 걸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누구보다 빨리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한국 전쟁 당시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진실에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목숨 걸고 만든 동맹이 위기 앞에서 칼날처럼 돌아선 순간들이었죠. 처음엔 전략적 오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하나씩 열어볼수록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통제를 원했던 동맹, 신뢰가 아니라 계산을 택한 우방. 한국은 그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당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피살됐을 때 국가는 사실상 공백 상태였고 국내는 대혼란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외교 경로로 이렇게 통보합니다. 한국의 독재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정권 공백기에 내정 불안을 틈탄 조건부 지원. 한국은 즉시 반발했고 그날로 자주국방 계획을 다시 꺼냈습니다. 다음은 1980년 광주였습니다. 시민들이 총칼 앞에 무참히 쓰러지던 순간 주한미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계엄군의 이동을 사전 공유받고도 막지 않았다는 기록까지 존재합니다. 그게 동맹입니까? 그건 보호가 아니라 묵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냉전 논리 속에서 한국을 전략기지로만 본 겁니다. 인권보다 안보, 국민보다 협정이 우선이었어요. 그 속에서 국민들은 동맹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는 법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는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1981년 한국은 정보 독립을 선언하며 자체 위기경보 체계와 통신망 이중화를 추진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정보가 미군을 통해야 움직였는데 이제는 한국이 먼저 탐지하고 먼저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3년 미얀마에서 일어난 아웅산 테러. 북한 공작원이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실패했죠. 당시 미국은 일시적 침묵으로 일관했고 일본은 중립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억한다. 그리고 대응도 우리가 직접 한다.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국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스스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뿐이었죠. 동맹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운 나라. 그래서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칼날을 견디며 더 강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적 자존감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자존감을 배신당한 자리에서 다시 쌓은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 외교사와 군사사를 살펴본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자꾸 발목을 잡혔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버텼지? 세계 어느 나라든 배신과 고립이 겹치면 흔들립니다. 심지어 무너지죠. 그런데 한국은 한 번도 나라 전체가 무기력에 빠진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믿었다가 실망하고 그걸 스스로 소화해내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그 의문을 안고 한국 곳곳을 직접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충청도 어느 작은 시골에서 아주 늙은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외환위기 때 공장을 팔아 공장 노동자 월급을 대신 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묻자 그는 담담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안 버티면 다 무너지거든요. 누가 해주겠어요? 우리가 해야지. 그 짧은 말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근본을 보여주는 결정적 문장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항상 무너질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전쟁, 독재, 금융위기, 정권교체, 외교 단절, 미사일 도발. 이 나라에 고요했던 시기가 있긴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버텨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답을 제도나 리더십에서 찾으려 했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답은 국민이었습니다. 한국 국민은 이기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들이었죠. 부모는 자식에게 지는 건 괜찮지만 도망치진 말라고 가르치고 군인은 병사에게 우린 작전이 아니라 의지로 버틴다고 말하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다는 뉴스가 떴을 때 서울 지하철 안의 시민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문을 넘기고 스마트폰을 보며 출근길을 계속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전쟁이 다시 터질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왜 아무도 동요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공포를 모르는 게 아니라 공포에 무릎 꿇지 않는 법을 체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엔 너무도 많은 평범한 영웅들이 있어요. 그들은 뉴스를 만들지도 방송에 나오지도 않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을 승리의 나라가 아니라 버티기의 나라로 만든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긴 나라 아닙니다. 견뎌서 살아남은 나라, 그게 진짜 한국이었어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나라는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다. 살아남아서 강해진 것이다. 그 순서가 한국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 이렇게 위험한 위치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지도 하나를 펼쳐놓고 주변국을 다시 하나씩 짚어보았죠. 북쪽은 핵을 들고 위협하는 북한. 서쪽은 영해와 항공방을 침범해오는 중국. 동쪽은 역사전쟁을 벌이는 일본. 북동쪽엔 푸틴의 러시아. 그리고 남쪽은 뚫려있는 해상 무역로. 사실상 사방이 다 위협이에요. 한국은 물리적으로 동맹보다 적과 더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지하철은 평소처럼 운영되고 중국 어선이 영해를 침범해도 해경은 조용히 진압하고 일본이 외교전에서 도발해도 외교부는 감정 없이 맞대응합니다. 이건 준비된 침착함이었어요.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열린 다자 안보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속보가 회의 도중에 떴어요.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죠. 미국 대표는 핸드폰을 들고 백악관에 보고했고 일본 외교관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는 묵묵히 앉아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시죠. 이건 어제 예상된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참석자가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 순간 한국이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위험에 무감한 나라가 아니라 위험을 일상처럼 계산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심지어 미사일 떨어진 그날 밤 서울 시민들은 노래방에 있었고 주말 예약 레스토랑은 만석이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면을 알고 나니 납득이 갔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전시 국가로 살면서도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않는 법을 체득한 나라였어요. 시민 개개인이 정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돼 있고 군은 단지 총을 드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 신뢰의 집약체였습니다. 심지어 예비군 제도는 전시엔 1천만 명 이상이 즉시 전투력으로 전환되는 구조더군요. 이건 군사력 이상의 의미예요. 국가 전체가 하나의 방어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도 존재하는구나. 전방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포위돼 있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나라. 그 모든 역사를 가능하게 만든 비밀은 하나였어요.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비상 상황을 일상처럼 살아온 나라였던 겁니다. 저는 유럽에서 40년 동안 외교 전략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협상장에서 먼저 말하는 쪽이 진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래서 외교관의 입은 조심스럽고 단어 하나에도 수십 번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몇 해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아시아 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의 외교사절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북핵 문제와 반도체 공급망,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까지 모두가 서로를 향해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쪽에 손을 내밀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과 일본 쪽의 몇몇 외교관은 눈빛이 흔들렸고 중국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절대 잊지 못해요. 한국은 동맹을 말하지 않았고 지원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 기준에 맞는다면 우리는 당신과 협력할 수 있다. 이건 약소국의 태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전략국가의 언어였어요. 이후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에 중재 요청을 했고 중국은 별도로 한국 대표단과 비공식 회담을 원했으며 일본조차 지소미아 군사정보협정 복원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후방이 아니라 국제 외교의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게다가 한국은 말뿐인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후협약, 원조개발, 반도체 협력, 방산 협력까지 자신이 가진 실력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한 무기예요. 이후에도 다양한 자리에서 한국 외교를 목격했습니다. 2022년 유럽 방산 박람회에서는 한국 외교관이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무기를 사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나라의 조건이 우리 기술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가치를 알고 협상을 주도하는 나라. 한국은 이제 외교에서 구걸이 아닌 선택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수십 년간 견뎌온 생존의 기억이 있었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기에 이제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나라. 바로 그것이 제가 목격한 한국 외교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문득 1997년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그해 가을 한국이 무너진다는 뉴스가 유럽 시장을 휩쓸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나라가 순식간에 외환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에 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았었죠. 자료를 찾아보니 당시 세계은행과 IMF는 냉혹했습니다. 고금리,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노동 유연성.
조건은 독극물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나라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며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 요청을 하던 그날 서울 강남의 몇몇 대기업 본사에선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들이 스스로 공장과 자산을 담보로 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현대, 삼성, LG, SK.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의 수장들이 정부에 민폐 끼치지 않겠다, 해고보다 월급 반납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몇몇 CEO는 자신의 월급을 1원으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고 비상경영회의에서 이 순간부터 우리 회사는 국가의 일부다라고 선언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걸 보고 세계 각국들이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이건 언론 플레이겠지. 하지만 한국 언론은 그런 걸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제 행동이었고 기업가들이 진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보다 앞서 기업이 자산을 팔고 구조를 바꾸고 해외 지점장을 본사로 불러들여 위기 대응 TF를 꾸렸어요. 그건 위기 극복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공동체가 국가다라는 철학의 실천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외국이 도와줄 거다는 생각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은 자기 금융기관을 보호하느라 바빴고 일본은 한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약속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죠. 유럽은 구경만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자력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영업자들은 직원 해고 대신 일시 휴업을 택했고 대학 교수들이 급여를 유예하겠다는 성명서를 냈으며 노조마저 지금은 투쟁보다 생존이 우선이라고 선언했어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충격을 넘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국가라는 이름 아래 기업과 시민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움직인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IMF가 줄 수 없는 해답이었고 월가가 배울 수 없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도와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먼저 움직였을 뿐이었죠. 이후 한국은 2년도 안 되어 외환위기에서 벗어났고 2000년대 초반 다시 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복귀합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구제받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조한 민족이다. IMF 이후 한국 발전 자료를 찾아보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이 나라는 무너졌다가도 이렇게 빨리 복귀하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공공정책연구소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보고서, 설문지, 정책 백서들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무슨 문서가 이렇게 많은가 싶었죠. 그런데 그걸 몇 장만 넘겨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 나라는 총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문서로 전쟁하는 나라였습니다. 단일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3,700페이지. 거기에 각시, 도별로 따로 훈련 매뉴얼이 있고 상황별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였어요. 그날 들은 한 문장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발 상황을 미리 문서로 설계해둡니다. 그게 단지 종이 더미가 아니었어요. 코로나19 때 그 진가를 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방역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은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 QR 기반 출입 관리, 신속 진단 체계, 그 모든 게 이미 예전부터 만들어둔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이미 3년 전부터 훈련해왔습니다. 이름만 달랐을 뿐이죠. 대부분의 나라는 사건이 터진 후 매뉴얼을 만들지만 한국은 사건이 터지기도 전에 이미 가상의 위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행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심지어 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참관한 국방연구원 세미나에서 장군들이 군사훈련이 아니라 재난과 사이버전 시나리오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민간과 군, 정보기관, 지방정부 간의 자동전환 체계까지 구축돼 있었어요. 이쯤 되면 전쟁이 총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란 걸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예측과 설계로 재난을 이기는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그 기반엔 국민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던 한 노인은 시에서 매뉴얼이 오면 우리는 바로 움직여요. 그 어느 나라도 문서 하나로 국민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능합니다. 그 문서가 거짓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생존의 산물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은 전쟁을 군인보다 공무원이 먼저 준비하는 나라다. 보고서 한 장이 사단 하나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면 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총 대신 시스템을, 대포 대신 시뮬레이션을, 외침 대신 문서를 들고 싸웁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몇 달 전 파리에서 열린 국제정치연구 포럼에서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그 어색한 침묵. 유럽 학자들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그 웃음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너희가 모르는 걸 내가 말해줄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배신을 견디고 고립 속에서 자립해왔는지 한국은 강해지기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매일같이 참고 버티고 제 손으로, 제 가슴으로, 제 책임으로 하나하나 세워온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세계은행이 특별히 도와준 것도 아니고 G7 국가들처럼 식민지를 착취해 부를 축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강해진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사방이 적이었지만 그들은 평온했고 외교적으로는 항상 조건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은 먼저 제안했고 경제적으로는 수없이 무너졌지만 기업과 국민이 손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강하다고 느끼게 된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시민들과 서울 시내 한복판을 걷던 날이었어요. 북한의 도발이 있던 바로 다음 날 모두가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웃음소리가 났고 지하철에선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왜 이 나라 사람들은 두렵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감추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두려움을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위기에 무너지지 않는 기술, 아니, 정신을 체화해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행정 시스템에도 국방 전략에도 경제 정책에도 스며 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도움 없이는 안 되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 없이도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강대국보다 더 단단한 시스템을 가진 생존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존력이 앞으로의 시대에 진짜 강함의 정의가 될 겁니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남긴 문장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외면당해서 고립됐고 고립돼서 스스로 일어났고 그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제는 압니다. 왜 그 누구도 한국을 쉽게 대하지 않는지를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도와주지 않아서 더 무서워진 나라라는 것을.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